1940년 1월 17일 만주 벌판 시베리아철로 벼려낸 칼날 같은 바람이 백두산을 가른다. 두꺼운 눈보라가 쏟아져 내리며 몇 분 안에 발자국을 지우고 숲은 하얀 침묵의 성당이 된다. 얼어붙은 이 광활한 공간 어딘가 얼음 무게에 늘어진 소나무 가지 아래에서 한 남자가 어둠 속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의 숨결이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천 조각으로 감싼 그의 손가락은 자신이 싸우는 혁명보다 더 오래된 소총을 움켜쥐고 있다. 그는 23살이다. 7년 동안 서울에 있는 가족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곳은 전장이 아니다. 참호도 없고 탁 트인 지평선 위로 폭격의 천둥 소리가 울리지도 않는다. 이곳은 더 오래된 무언가다. 세상의 제국들이 보는 법을 잊어버린 무언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남녀가 어떠한 군사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장소에서 그들을 멸종시켰다고 선언한 적에 맞서 싸우는 유령 전쟁인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조선 독립군이라 부른다. 일본 식민 통치 정부는 그들을 비적, 폭도, 실패한 과거의 잔재라 부른다. 하지만 이 산속, 심지어 지역 사냥꾼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숨겨진 캠프에서 그들은 20년 동안 훈련해 왔다. 20년의 침묵, 20년의 준비,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순간을 기다려온 20년. 1940년, 일본 제국은 한반도를 너무나도 절대적인 힘으로 장악하여 기억마저 밀수품이 되었다. 한국 이름은 불법이다. 한국어는 학교에서 금지되었다. 아이들은 신사에서 예배하고 도쿄 천황의 찬가를 부르며 할머니가 밤에 속삭이던 발음을 잊도록 교육받는다. 식민당국은 산과 강, 마을의 이름을 바꾸었다. 역사의 교과서를 다시 써서 한국은 늘 흡수될 운명이었고, 독립은 열병 같은 꿈, 제국의 확고한 통치로 이제는 치유된 유치한 환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가 소련 영토로 스며드는 얼어붙은 변방에서 국경은 단지 제한에 불과하고 생존 자체가 저항의 한 형태인 곳에서 유령 군대는 버텨내고 있다. 그들은 몇 달 안에 발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20년 3.1 운동의 혼란스러운 여파 속에서 첫 훈련 캠프가 세워졌을 때 조직자들은 길어야 1년의 시간을 가늠했다. 일본 헌병대, 캠페이타이는 모든 곳에 눈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마을에 밀고자가 있었다. 모든 방언을 구사하며 저항의 형태가 갖춰지기도 전에 그 모양을 아는 스파이들이 있었다. 독립군의 설립자들은 순진하지 않았다. 그들은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무기를 이름 없는 무덤에 묻었다. 신병들에게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숲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쳤다. 총성이 하늘에 삼켜질 천둥 번개 속에서만 사격 연습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발각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몇 달은 몇 년이 되었다. 캠프는 불어났다. 30명의 단 하나의 전초기지로 시작했던 것이 동북아시아의 가장 척박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은밀한 기지망으로 발전했다. 조선 독립군은 너무나 완벽한 투명성 원칙을 개발하여 50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주둔하던 일본군 사령관들이 그 지역이 평정되었고 반란 활동이 없다고 보고서에 쓸 정도였다. 어떻게 20년 동안 군대를 숨길 수 있었을까? 군대란 단순히 총을 든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국 독립군은 막사를 짓지 않았다. 추적될 수 있는 보급선을 만들지도 않았다. 항공 정찰에 발각될 만큼 대규모로 모이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캠프는 지형이 자연적인 음향 사각지대를 만드는 협곡에 위치했다. 훈련장은 일본군의 소탕작전 시 비상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굴과 가까운 곳을 택했다. 모든 장소는 최소한 3개 이상의 대피로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신병이 이를 외웠으며 표지판 대신 외부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돌 배열로 표시되었다. 그들은 숲이 제공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사냥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제한되었다. 동물 덫을 모방한 올가미,
수세기 동안 러시아 당국을 피해 다녔던 시베리아 원주민 부족에게서 빌려온 낚시 기술. 식량이 부족할 때는 소나무 껍질 수프와 온기에 묻어둔 발효 김치로 연명했다. 굶주림은 흔했고 동상은 일상적이었다. 조건을 견디지 못하는 신병들은 고향으로 보내지지 않았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남아 다음 세대의 교사가 되어 생존이 또 다른 형태의 전투라는 지식을 전수했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했다. 날씨와 굶주림에 상관없이 매일 훈련했다. 신병들은 모든 곳과 아무 곳에서 왔다. 강제 노역 징집을 피해 도망친 농부의 아들들, 한국 문학을 가르치다가 체포되는 교수들을 지켜본 대학생들, 일본에 의해 1907년 해산된 단명했던 대한제국의 전직 군인들 중 다락방에 군복을 숨겨두고 신화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한 전쟁을 기다려온 이들. 여성들도 합류했지만 역사적 기록은 희박하고 그들의 공헌은 심지어 동료들에 의해서도 종종 지워졌다. 그들은 의료병, 정찰병, 남성 전투원들이 할 수 없는 용이함으로 점령지를 이동할 수 있는 정보 요원으로 복무했다. 일부는 저격수가 되었다. 일부는 사보타주 요원이 되었다. 훈련 규정은 재래식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독립군은 공개 전투에서 일본의 산업 군사력에 결코 필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더 은밀한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내전 중 러시아 빨치산이 완성한 매복 전술을 배웠다. 상하이를 통해 밀반입된 아일랜드 공화국군 매뉴얼에서 게릴라 전략을 연구했다. 일본 철도 기반 시설의 약점, 식민지 경찰의 순찰 일정,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주둔군의 심리적 한계점을 외웠다. 그러나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배웠다는 점이다. 1925년 압록강 북쪽 계곡에 숨겨진 12번 캠프에서 300야드 이내를 일본 기병대가 지나갔다. 당시 나샵 7명이었던 한국 독립군은 얼어붙은 땅에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장교들이 명령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6시간 동안 은폐된 위치에서 미동도 없이 무기는 장전하고 손가락은 방아소에 올려둔 채로 머물렀고 적은 자신들도 모르게 캠프를 만들고 식사를 하고 결국 새벽에 떠났다. 그들은 발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이것이 그들을 규정하는 훈련이었다. 그들의 임무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버티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 생존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순간까지 살아남는 것.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수십 년 후 기밀 해제된 압수된 식민지 문건들에는 반복되는 혼란이 있었다. 헌병대 부대의 보고서는 국경 지역에서 비적들과의 산발적인 교전을 묘사하지만 그 묘사는 모호하고 거의 묵살하는 투였다. 식민당국은 그들이 조직화된 군사력이 아니라 흩어진 잔당, 무질서한 범죄자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믿었다. 무기 은닉처가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은 주기적으로 발견되었다. 일본 정보부는 그것이 중국 군벌 세력이나 소련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포에 속한다고 추정했다. 식민지화되고 평정되었다고 여겨지는 한국인들이 지속적인 저항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점령군의 개념적 틀 밖에 있었다. 이러한 맹점은 이념적인 것이었다. 일본 식민 통치의 전체적인 구조는 한국이 자비로운 합병으로 혼란에서 구원받은 후진국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었다. 한국 독립군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조직하고 훈련하며 궁극적인 해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합병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당하지 않았으며 불가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될 터였다. 그리하여 캠프들은 지리적인 은폐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자가 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있었다. 독립군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했다. 그들은 일본 장교들이 통과 불가능하다고 여긴 경로를 통해 보급품을 이동시켰다. 점령 정부가 충성스럽다고 선언한 마을에서 신병을 모집했다.
일본군 시설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한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들은 부대 이동, 설계도, 보급 일정을 암기한 후 산으로 사라져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전투원들의 증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물건이 있었다. 황동 나침반. 군용 보급품이 아니었다. 표준화되거나 일련 번호가 새겨진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개인 소유의 나침반으로 흔히 수십 년 된 것으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거나 합병 전에 서울에서 구매한 것이었다. 모든 전투원이 하나씩 가지고 다녔다. 일부는 고장나 바늘이 멈춰 있었지만 여전히 소중히 간직되었다. 그것들은 부적, 즉 제국의 칙령으로도 지울 수 없는 고향의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캠프에서 기온이 너무 낮아 동상을 막기 위해 보초를 20분마다 교대해야 했던 긴 밤 동안 신병들은 나침반을 들고 한국 도시들의 이름을 읊조렸다. 서울, 평양, 부산. 일본인들이 개명한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이름 그대로였다. 그 이름들 자체가 저항의 행위였다. 식민정부가 묻으려 했던 소리, 비록 망명자들의 입에서만이라도 여전히 민족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음절들이었다. 나침반은 남쪽을 가리켰다. 늘 남쪽을. 이 전투원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고향을 향해서 1940년경 지정학적 지형은 변화해 있었다. 1937년 중국을 침공했던 일본은 예상치 못했던 소모전에 발이 묶여 있었다. 군사기획자들이 약속했던 신속한 승리는 자원과 인력을 소모하는 고되고 잔혹한 점령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한때 비교적 조용했던 식민지였던 만주는 중요한 병참 허브가 되었다. 일본군은 그 지역을 요새화하고 철도를 건설하며 보급기지를 구축했다. 그리고 조선 독립군은 이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수송대들을 보았다. 기차들을 세웠다. 어느 주둔지가 강화되고 어느 주둔지에서 베테랑 병사들이 빠져나가 입대 전 총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일본 시골 출신 젊은 징집병들로 대체되는지를 기록했다. 그들은 모든 약점, 너무 길게 늘어진 모든 보급선, 점령군이 무적의 존재가 아님을 드러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공격하지 않았다. 젊은 신병들의 좌절과 20년을 기다려온 지휘관들의 고뇌 속에서도 명령은 변함이 없었다. 생존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라. 너희의 존재를 드러내지 마라. 아직은 아니다. 이것이 독립군을 특징 짓는 거대한 긴장이었다. 그들은 싸우는 것이 금지된 전사들이었다. 임무가 보이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것인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제국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 속에서 마침내 충돌할 때 하나의 순간, 하나의 틈, 조선이 자신을 되찾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위해 동상과 굶주림, 그리고 희망의 느린 침식을 견뎌냈다. 기다림의 무게에 짓눌려 일부 투사들은 무너졌다. 이탈은 드물었지만 치명적이었다. 1932년 박성진이라는 젊은 소위는 12명의 부하들과 함께 제7기지를 떠나 지린의 일본 경찰서를 기습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발각되었다. 13명 모두 처형되었다. 그들의 시신은 경고의 의미로 2주 동안 마을 광장에 전시되었다. 독립군은 그들을 애도했다. 그리고 그들이 왔던 기지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작전지를 40마일 북쪽으로 옮긴 후 계속해 나갔다. 이것이 보이지 않음의 대가였다.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정체성 자체의 소멸이었다. 사고로, 질병으로, 혹은 만주의 혹독한 겨울 속 생존에 단순한 잔혹함으로 사망한 투사들은 표식이 있는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한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사라져버렸고 군대가 스스로 만들어낸 유령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병들은 계속해서 찾아왔다. 왜일까? 왜냐하면 서울에서, 평양에서, 그리고 일본의 통치 아래 있던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그 말살은 전면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아이들은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았다.
한국사는 합병의 서곡으로 가르쳐졌다. 언어, 문화, 그리고 국가로서의 조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었다. 산으로 피신한 많은 이들에게 독립군에 합류하는 것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기지에서 그들은 한국어를 사용했다. 점령군에 의해 금지된 노래를 불렀다. 식민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한국어 문자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독립운동 기념일인 3월 1일에 기념식을 열고 탄압으로 살아야 된 이들의 이름을 낭송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선을 만들었다. 그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다. 하나의 전투나 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축적, 즉 일본 제국이 모든 군사력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신들이 이루어냈다는 느린 깨달음이었다. 그들은 견뎌냈다. 초기에는 많은 신병들이 젊음의 열정으로 몇 달 안에 독립을 위해 영광스럽게 싸우고 죽을 것을 기대하며 합류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기다림이 그 자체로 전쟁의 한 형태가 되면서 그들은 변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하여 다듬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기지가 발각되지 않고 유지되는 하루하루가 일본의 완전한 통제라는 서사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날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로워질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점령국의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거부함으로써 중요한 유일한 방식으로 자유로웠다. 이것이 그 산맥에서 단련된 이념이었다. 추상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무언가였다. 한 민족은 말살될 수 없으며 기억은 포병보다 강한 무기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저항의 한 형태라는 믿음이었다. 그들이 지니고 다니던 노쏘의 나침반은 더 이상 단순히 항해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꺾이지 않는 방향의 상징이 되었고, 비록 평생이 걸릴지라도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약속이었다. 1945년 일본 제국이 핵폭탄과 소련군의 침공의 무게 아래 무너졌을 때 조선 독립군은 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이들은 25년 동안 기지에 있었다. 그들은 이제 40대와 50대가 되었고 동상으로 상처투성이었으며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부상을 안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조선으로 걸어 들어갔다. 소련은 북쪽을 점령했고 미국은 남쪽을 점령했다. 해방은 왔지만 그것은 그들이 준비했던 해방이 아니었다. 기지들은 해체되었다. 투사들은 흩어졌다. 많은 이들이 결국 조선을 두 개의 국가로 찢어놓을 정치운동에 합류했다. 다른 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을로 돌아가 죽었거나 자신들을 잊어버린 가족들을 찾았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꿈꿨던 조선과 새롭게 나타난 조선을 화해시킬 수 없어 단순히 다시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들의 봉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단편적이다. 조선 독립군은 전후 정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의 훈련 기지는 군사기록 보관소에 결코 기록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투사들의 이름은 결코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은 20년 동안 보이지 않음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고 결국 너무나 완전히 사라져서 심지어 그들 자신의 조국조차 그들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나침반들은 남아있다. 남한 전역의 박물관에서 독립운동에 헌정된 작은 전시회에서 가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산에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던 남녀들의 가족들이 기증한 녹슬고 변색된 노쏘의 나침반들. 그 바늘은 여전히 남쪽을 가리키고 있다.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명판은 없다. 상세한 역사도 없다. 그저 침묵하며 견디는 물건들 그 자체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를 쥐고 손바닥에서 그 무게를 느낀다면 거의 백두산의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부츠 아래 눈이 밟히는 소리,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조선 도시 이름들의 낭송 소리. 말살되기를 거부하고 20년 동안 비밀리에 훈련했으며 적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승리의 한 형태임을 이해했기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소리. 조선 독립군의 위대한 교훈은 전술적이지 않다. 그것은 기습기술이나 보급선 교란 혹은 게릴라전의 역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것이다. 국가라는 것은 정부나 국경, 국제적 승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결정하고 모든 물질적 조건이 항복해야 한다고 말할 때조차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일본 제국은 한반도의 모든 기관을 통제했다. 학교, 법원, 경찰, 언어를 통제했다. 무엇이 말해질 수 있고 무엇이 기억될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르쳐질 수 있는지를 통제했다. 그들은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들은 나침반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 노소에 바늘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통제할 수 없었고, 고향이 지워졌고, 돌아갈 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나침반을 들고 조선 도시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한, 그 나라는 살아남았다. 이것이 산속의 투사들이 비록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이해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죽였어야 할 수십 번의 겨울을 살아남게 한 이유였다. 군사적 승리의 희망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증거라는 확신이었다. 조선이 흡수되지 않았다는 증거. 식민지 서사가 거짓이라는 증거. 스스로를 잊기를 거부하는 민족은 말살할 수 없다는 증거. 그래서 그들은 훈련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견뎌냈다.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름도 없이 죽어 역사 속에서 잊혔지만 증인으로서. 자유는 제국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서. 그것은 망명자들의 주머니 속에, 고향을 가리키는 노소의 나침반 속에,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기를 선택한 남녀들의 꺾이지 않는 규율 속에 담겨 있다. 기지들은 이제 사라졌다. 숲은 훈련장을 되찾았다. 천둥 번개가 칠 때 사격 훈련을 했던 계곡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나침반들은 남아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남쪽, 언제나 남쪽. 지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서 존재하는 고향을 향해. 이것이 일본 제국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이다. 이것이 그들이 기지들을 결코 찾지 못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대, 기지, 기반시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고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죽기를 거부하는 것을 죽일 수는 없다.